한국인이 사랑하는 육류하면 돼지고기를 빼놓을 수 없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맛이 뛰어나 우리나라 육류 소비량 중 으뜸을 차지해온 돼지고기. 영양 또한 소고기나 닭고기에 뒤지지 않으며 특히 천연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데 지방보다 단백질이 3배 이상 많아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 손꼽힌다. 오늘 건강밥상에서는 국민고기 돼지고기와 함께한다. 돼지고기는 저육이라고 부르는데 맛이 달고 성질이 찬 음식으로 소갈, 몸이 여위는데 마른 기침, 변비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적으로도 메티오닌, 콜라겐, 철분 등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해 빈혈 방지, 간장 보호, 피로 회복, 뇌 활동 강화, 스트레스 완화, 해독 작용 등의 효과가 있는 좋은 음식입니다. 돼지고기를 고를 때는 지방과 살코기가 고르게 분포돼 있고 살을 눌렀을 때 탄력이 있으면서 색이 선명한 것을 선택하자. 여름을 맞이해서 다이어트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 다이어트 음식도 충분히 맛있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와 호밀빵으로 칼로리를 확 낮춰서 만든 돼지고기 패티 호밀빵 샌드위치 만들어 볼게요. 돼지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며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높아 빈혈에 좋은데 비타민 B1 역시 풍부해 두통을 완화시키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 돼지고기 패티 호밀빵 샌드위치 만들기 첫 번째. 우선 갈아놓은 돼지고기 위에 키친타올을 덮고 손으로 눌러가며 고기에 배어있는 핏물을 제거해주자. 고기에 핏물이 남아있으면 요리의 맛이 텁텁해지고 간혹 잡냄새가 날 수 있어 핏물 제거는 필수다. 돼지고기는 이렇게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꾹꾹 눌러서 핏물을 빼줘야지 돼지고기 특유의 누린내가 나지 않습니다. 패티에 들어갈 양파는 가늘게 잘라 다져준다. 토마토도 함께 준비하는데 토마토는 0.5cm 폭으로 가늘고 넓게 썰어두자. 이어서 다진 양파와 마늘 돼지고기에 빵가루와 소금, 후추, 오레가노 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어 치댄다. 반죽이 완성되면 패티를 만드는데 손바닥 위에 반죽을 올려놓고 둥글럽적하게 모양을 다듬어가며 빚어주자. 이렇게 다진 고기로 만든 음식은 많이 씹는 걸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이나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드시면 더욱더 좋겠죠? 이제 프라이팬에 패티를 익힐 차례. 기름을 두른 팬에 패티를 올려놓고 안쪽까지 잘 익도록 약한 불에서 앞뒤로 충분히 익혀준다. 패티가 다 익으면 부서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그릇에 옮겨 담는다. 호밀빵은 마른 프라이팬에서 노릇하게 익혀주는데 한쪽 면에 시드 머스터드를 골고루 발라준다. 보통은 샌드위치를 만드실 때 빵 안쪽에 마요네즈 많이 바르시죠? 마요네즈 대신 시드 머스터드를 바르게 되면 칼로리가 확 낮아집니다. 빵 위에 상추와 토마토, 양파, 패티에 슬라이스 치즈를 올리고 그 위에 다시 빵을 올려주면 샌드위치 완성! 담백한 돼지고기의 맛과 식감을 살린 돼지고기 패티 호밀빵 샌드위치. 칼로리는 낮으면서도 영양은 듬뿍 담겨 있어 다이어트에도 그만이다. 양질의 단백질 섭취는 다이어트 성공의 열쇠죠. 자칫 칼로리가 높고 지방이 많다는 생각에 돼지고기를 꺼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은 고단백 저지방인 돼지고기 뒷다리살로 만든 돼지고기 페스토 샐러드 만들어 볼게요. 단백질은 물론 비타민이 풍부한 고단백 저지방 부위 돼지 뒷다리살. 풍부한 불포화 지방산이 체내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으며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돼지고기 페스토 샐러드 만들기 첫 번째. 얇게 썰어놓은 돼지고기는 키친타올을 이용해 핏물을 제거한 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담백한 맛을 위해 먼저 돼지고기를 삶아주는데 냄비에 물을 붓고 대파와 돼지고기를 넣은 후 푹 익도록 삶은 다음 돼지고기만 따로 건져낸다. 고기를 이렇게 데치면 더욱더 담백하게 즐기실 수 있는데요. 굽거나 데치는 조리법은 취향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버섯과 채소도 준비하자.
새송이버섯과 양파, 파프리카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놓고 애호박은 0.5cm 두께로 반달 썰기를 한다. 이제 썰어놓은 채소와 버섯을 구워주자.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새송이버섯과 애호박, 양파, 파프리카를 올려놓고 구워주는데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오늘 채소를 구울 때 올리브유를 사용했는데요. 이 올리브유는 칼로리가 높긴 하지만 오메가3가 풍부해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줍니다. 페스토의 또 다른 주인공 깻잎. 깨끗이 손질한 깻잎을 잘게 썰어 준비해둔다. 토마토 소스와 함께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전통 소스 중 하나인 페스토. 보통 바지를 많이 이용하지만 깻잎을 이용하면 깻잎 특유의 맛과 향을 즐길 수 있는데 준비한 깻잎에 잣과 다진 마늘, 식용유와 파마산 가루를 넣고 물과 후추, 소금을 넣어 곱게 갈아주면 된다. 데쳐준 돼지고기와 구운 채소에 깻잎 페스토를 골고루 끼 얹어주고 통후추까지 갈아 더해주면 돼지고기 깻잎 페스토 샐러드 완성! 이렇게 통후추를 직접 갈아서 사용하면 채소와 돼지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 요리의 풍미를 더욱더 높여줍니다. 돼지고기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돼지고기 페스토 샐러드. 담백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의 조합으로 영양 가득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됐다. 돼지고기에는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 B1이 소고기의 10배에 이를 정도로 풍부하지만 흡수가 잘 되지 않는데 마늘의 알레신이 비타민 B1의 흡수를 도와주므로 생마늘과 같이 먹으면 좋습니다. 또한 기름진 돼지고기의 소화를 도와주는 리파제가 풍부한 새우젓과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과잉 섭취하면 비만을 촉진하고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적당히 섭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렴한 가격에 맛과 영양이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국민 육류 돼지고기. 조리법 또한 무궁무진해 구이를 비롯해 찜이나 볶음, 튀김 등 부위별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데 지치기 쉬운 여름,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돼지고기 요리로 가족의 입맛과 영양을 모두 살려보자. 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네, 요즘처럼 더운 날씨에는 음식이 상하기 쉽기 때문에 식중독을 조심해야 하죠. 만약 식중독에 걸려서 구토와 설사가 심하다면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야 탈수를 예방할 수 있고 식중독 증상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따뜻한 물에 설탕이나 소금을 조금 타서 마시면 탈수 증상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고요. 반면에 카페인 있는 음료는 탈수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설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자가 진단으로 지사제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또한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사제는 장의 운동을 멈추게 하기 때문에 자칫 식중독을 일으킨 균이 장에 오래 머무르면서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지사제를 사용하는 것 역시 신중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 1위의 술 소비국가 대한민국. 세계보건기구 WHO는 2011년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적당한 음주는 불안감을 지우고 기분 전환을 유도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건강 악화는 물론 자신과 타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은 과도한 음주로 인해 뇌에 진행성인 질병 상태가 일어난 거고요. 점점 술을 더 찾게 되는 어떤 내성, 술을 안 마실 때 발생하는 금단, 그리고 술을 조절하는 힘이 사라지는 조절 장애가 발생하는 뇌의 질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 수준 이상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장애를 유발하는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영구적인 뇌 손상과 각종 합병증 발생은 물론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오늘 TV 주치에서는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환, 알코올 중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이 술을 즐기는 성인 가운데 일주일에 한두 번, 서너 잔 정도 마시는 거는 건강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보다 더 자주 마시거나 많이 마신다면은 건강에도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잦은 음주로 인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걸려도요, 스스로 술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병원을 찾지 않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도 조기에 치료를 해야 그 치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 평소에 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술의 위험성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텐데 오늘 도움 말씀을 위해서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주제가 알코올 중독인데 이 술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의학적으로 이 술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나요? 방금 주제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얘기하셨고 기본적으로 알코올 중독은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술과 알코올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알코올이 술 안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가는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술이라는 물질은 알코올을 1% 이상 함유한 음료를 얘기하고 이 알코올이라는 물질은 사실 약물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술에 취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어떤 약물 효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거나 잠이 들거나 실수를 하게 되거나 이런 거는 알코올이 우리 뇌를 억제하는 중추신경 억제 양리 효과가 나오기 때문이고요. 당연히 도수가 높다는 거는 똑같은 양을 섭취해도 알코올을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더 많이 취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술이라는 게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고 실수를 유발시키기도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두 얼굴을 가진 거가 아닌가 그런 표현도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 술이 사실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술을 마신 건 수천 년이 됐고 수천 년 전부터 사람들이 술을 마셨다는 건 뭔가 술이 좋기 때문에 마셨을 거고요. 술이 갖고 있는 술 안에 든 알코올은 사람에게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을 분비를 시키기 때문에 좀 이완이 되고 편안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다행감이나 행복감이 더 잘 생기게 되고요. 근데 반면에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좀 필름이 끊어진다든지 실수를 하게 된다든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나 타인을 좀 위험하게 기분 좋고 생활에 윤활유가 되기 위해서 마셨던 술이 오히려 본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술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얼마나 해로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만성이냐 급성이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좀 달라진다고 들었습니다. 우선은 급성인 경우를 살펴볼까요? 예, 급성은 사실 여기 계신 어느 분이라도 한 번 술을 좋아하시는 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고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내가 술에 만취됐을 때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셔서 취하게 만취가 되면은 이게 중추신경 억제 기능이 너무 강해져 전반적인 뇌 기능이 억제가 일어나고 사고 기능이 떨어져서 어떤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고요. 언어 기능이 떨어지면서 말이 어눌해지거나 어떤 단어를 기억 못하는 부분도 생길 수 있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뇌에는 이런 통제 조절 기능,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이성이 억제가 돼버리면 흥분하거나 공격적으로 바뀌거나 하면서 행동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급성 중독 상태에서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전반적인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뇌의 영역별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주사가 다르지 않습니까? 술 마셨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다른 이유는 우리 내 뇌 안에서도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어느 부위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가가 좀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 뇌는 부위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닌 이유가 내 뇌에서 어느 부위가 알코올에서 예민한가는 개인차가 있는데 이 주사라는 게 그때그때 계속 바뀌는 게 아니라 한 번 생긴 주사는 술이 취하면 계속 비슷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 뇌에서 어느 부위가 특히 이렇게 알코올에 취약한지를 아신다면 좀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 데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에 따라 주량이 다르지 않습니까? 잘 마시는 사람도 있고 못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어느 정도 마셨을 때 내 몸에 해가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이 점을 알기 위해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마신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몸에서 흡수가 되면 다 피로 가게 되고요. 이 피 안에 알코올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느냐가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주 한 잔 정도를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는 한 0.017, 뭐 이것도 뭐 소주의 몇 도짜리 소주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이 정도 올라간다 보면요. 근데 개인차가 좀 있어서요. 개인의 체질이나 또 체중, 또 빈속에 마셨느냐, 그 술을 마시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이거에 따라서 혈중 알코올 농도는 계속 변하게 됩니다. 이 피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 농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뇌에서는 더 취하는 현상을 일으킬 거고 우리 몸에서는 여러 장기의 이제 건강에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코올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급성의 경우에는 가장 흔한 증상이 이제 필름이 끊기는 거, 이제 기억이 안 나는 그 현상 아닐까 싶거든요. 많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게 필름 끊겼다는 게 도대체 어떨 때 일어나냐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나 0.3 이상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필름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에 있는 해마라는 부위가 이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인데요. 이 부위에 아까 저는 알코올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피가 공급이 되면은 이 해마의 마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기억의 저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옆에서 얘기할 때는 저 사람 그냥 멀쩡해 보인다. 그냥 얘기 다 하지만 본인은 기억을 못 하고 있고요. 사실 가장 문제는 이 해마라는 부위가 우리 뇌에서 이제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고 이 해마의 뇌세포가 빨리 죽어가는 병이 우리가 아는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이제 치매병인데 이렇게 술을 자주 먹어서 필름이 끊어지는 분들은 이런 나이 드셔서 치매가 일어날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필름이 끊기는 현상이 자주 반복이 되면 나중에 치매까지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필름 끊기는 현상이 반복이 돼야 이게 건강에 좋지 않겠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처럼 필름이 자주 끊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피가 해마에 계속 작용을 하면서 해마의 뇌세포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 들면서 당연히 뇌세포는 파괴가 일어나는데 워낙 뇌세포 수가 많다 보니까 그 정도로는 영향을 받지 않는데 아무래도 술을 마시는 양과 그리고 필름이 끊어진 빈도가 높은 분들은 치매가 올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필름이 끊어지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만성이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술을 만성적으로 마셨을 때 우리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게 만성적으로 마신다는 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과량의 술을 거의 뭐 일주일에 뭐 대여섯 번씩 뭐 매일같이 10년, 20년 이상 이렇게 마시고 있을 때 저게 이제 만성적인 음주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술을 만성적으로 계속 섭취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 수면장애, 우울증, 불안장애, 다양한 뭐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잘 유발이 되고요. 또 자살의 어떤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술 자체를 많이 마시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가 변화가 일어나고요. 이 뇌가 변화 일어나면서 자꾸 술을 먹고 싶은 욕구는 강해지고 술을 조절하는 힘은 약해지고 이런 성격적인 변화들이 따라오는 경우들이 참 많고요. 오히려 술에 더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점점 빠져들어가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기억력 저하가 만성화되면 치매로 넘어갈 수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지속적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 중독 증상. 먼저 그 수면 장애가 있었는데 보통 그 잠이 잘 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술을 찾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맞아요.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사실 아까 말씀처럼 술이 갖고 있는 속성이 뇌를 억제해서 잠이 잘 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잠이 안 올 때 술을 한잔하면 잠을 잘 오는 경험들을 하시게 되고요. 근데 술을 먹으면 금방 잠이 들지만 사실 얕은 잠을 자게 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계속 피곤하고 깊은 잠을 못 잔 것 같고요. 술을 마셔서 잠이 드는 게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곧 내성이 생기면서 술을 더 많이 마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게 되고 어느 날 술을 안 마시면 그날은 진짜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오히려 악화가 되기 때문에 계속 술을 마셔서 잠을 자면서 술 마신 양이 늘어나는 어떤 알코올 중독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와서 술을 드시는 습관은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술을 만성적으로 마셨을 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몇 개가 우울증 그리고 불안 장애가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경우에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선후관계가 양쪽 다 가능한데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있는 분들이 술을 많이 찾기도 하고요. 또 술을 많이 마심으로써 우울증이나 불안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아까 말씀드린 술은 기분 좋아진 물질을 좀 분비해서 우울한 걸 벗어나는 데도 도움을 주고 뇌를 억제해서 불안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자꾸 술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장기간 술을 먹다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지는 분들도 있고요. 또 거꾸로 술을 계속 먹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외로워지고 주위에서 안 좋은 경험을 하고 살면서 힘든 경험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질 가능성도 높고요. 장기간 오래 술을 마신 분들에서는 우울증, 불안장애가 일반인에 비해서 훨씬 높은 빈도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흔히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술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오히려 이 술이 스트레스를 더 늘어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것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술을 마시면 스트레스가 일시적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풀려고 술을 마시지만요. 매번 이렇게 술로써 그냥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회피하는 게 반복되다 보면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요. 또 신체적으로도 이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우리 뇌에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술로 푼다는 거는 아주 단기간의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많은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필름이 끊어지는 증상을 얘기하면서도 치매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알코올 섭취로 인한 만성적인 질환 중에 하나가 또 알코올성 치매잖아요. 네. 술을 많이 즐겨 드시는 분들 보면은 한 40대만 돼도 벌써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는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내가 왜 이렇게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지? 이런 경험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때까지 아직 치매는 아니고 그냥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이고요. 이 술이 중간 대사물인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이 신경 독성이 있는 물질에서 뇌세포를 자꾸 파괴시키거든요. 그래서 술이 우리 뇌 전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반적인 뇌의 기능을 자꾸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인지 기능 장애가 전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뿐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인지 능력들이 떨어져서 결국 치매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고요. 통계적으로 보면 상습적으로 포금을 하는 성인에서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한 20% 정도의 분들이 치매를 경험하게 된다는 보고들이 있고요. 술을 장기간 먹었을 때 알코올 독성으로 뇌세포가 파괴되면 치매가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집니다. 아무튼 이 술을 만성적으로 마시면은 기억력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알코올성 치매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건강 플러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알코올 중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알코올 중독은 음주에 대한 조절 능력을 상실한 뇌 질환이다. 중독 상태에 이르면 술로 인해 몸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뇌 구조까지 변화하게 되는데 따라서 치료 시기가 늦어질수록 회복이 어려우며 스스로의 의지만으로 술을 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횟수랑 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매일매일 먹고 있는데요. 하루에 먹을 때마다 혼자 먹을 때는 2병 정도, 그리고 친구들 만나면 2병 이상에서 한 3-4병 정도까지는 먹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날은 필름이 끊어지거나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나요? 한 달에 1-2번 정도는 필름이 끊기고요. 사고 같은 거는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올라올 때가 있으세요? 네, 잠이 일단 오지 않고 손이 좀 심하게 떨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흔히 필름이 끊긴다고 말하는 블랙아웃 현상. 블랙아웃 현상은 기억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알코올이 마비시켜 나타나는데 반복되면 알코올성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이 높다. 환자는 이미 금단을 경험하고 있고 술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일부 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알코올 중독의 초기 이상, 중등, 중기 정도의 상태라고 보입니다. 술을 조절하는 힘이 점점 약해질 거기 때문에 단주를 하셔야 될 상황을 보여서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할 걸로 판단됩니다. 알코올 중독이 의심되면 알코올 사용 장애를 선별할 수 있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음주의 횟수나 양, 음주 습관 등을 확인해 알코올 의존 정도를 단계별로 진단할 수 있다.
술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인데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까 봐 걱정돼서 찾아왔어요. 술은 어떨 때 얼마나 드시는 거예요? 일단 술자리가 들어오면 거절을 거의 안 하고 나가는 편이고 마시다 보면은 분위기에 따라서 마시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음주에 훨씬 더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몸의 수분 함량이 낮고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해 같은 양의 술이라도 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음주 양이나 횟수가 많지는 않지만 음주를 통해서 본인이 위험한 상태를 자주 경험하고 계십니다. 현재 간 수치도 안 좋고 또 임신했을 때 음주의 위험성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지만 술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음주를 멈추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 1년간 임신 중에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이후로도 절주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어떤 절주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은 절주와 금주. 따라서 알코올 중독의 경우 반드시 전문가의 치료가 필요하다. 치료 의지가 없는 환자에게는 동기부여를 위한 동기 강화 치료를 진행하며 음주로 인한 위염이나 간 기능 이상 등의 증상이 있다면 약물 치료를 선행해야 한다. 또한 음주 충동 억제를 위해 항갈망제나 항우울제 등의 약물을 금주 보조제로 사용할 수도 있다.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병이 진행되면 될수록 뇌 손상이 심해지는데요. 알코올 중독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일찍 진단하는 경우에는 쉽게 술을 조절하거나 술을 끊는 게 가능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에 예후가 좋지만 이 진행이 될 경우에는 장기간의 치료와 어떤 재활 치료까지 필요해질 정도로 일상생활의 지장이 심각해지는 단계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조기에 전문가를 찾아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알코올 중독 역시 말기로 진행될수록 그 치료가 어려워진다. 하지만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하거나 병원을 찾기 꺼리면서 전문의를 통한 적극적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은데 알코올 중독 치료의 제1원칙, 스스로가 중독임을 인정하고 지금 당장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자. 네,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중독이라고 하면 알코올 중독을 비롯해서 마약 중독이나 게임 중독 같은 걸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독이 의학적으로는 어떤 상태를 규정하는 걸까요? 뇌가 질병 상태에 있다는 의미고요. 중독이라는 건 이제 뭐 특정 물질이나 어떤 행위들은 우리 뇌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과량으로 분비를 시켜서 굉장한 이제 쾌감을 느끼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마약이고요. 그래서 마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는 경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제 자꾸 생각이 나고 또 하고 싶은 욕구가 들기 때문에 그걸 참기가 어렵고 그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독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고 뭐 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마약처럼 강력하게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시키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정량 이상 우리가 일반적인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기 때문에 쉽게 남용되고 이제 자꾸 술을 먹고 싶은 욕구가 올라올 수가 있고요. 이런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나 행위는 미리 조심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뇌 질병 상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술을 즐기면서 자주 마시거나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혹시 중독 아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중독 아니다. 그냥 술을 좋아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스스로 나 알코올 중독이야 이렇게 시인하시는 분들은 많이 못 봤거든요. 어떤 상태를 그러면 우리가 알코올 중독으로 객관적으로 봐야 될지 이 점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의학적인 정의에서는 이제 음주에 대한 집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족보다도 직장보다도 뭐 내 건강보다도 이 술이 더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계속 집착하게 되고요. 우선순위가 올라가도 적당히만 마시면 괜찮을 텐데 조절 능력이 상실이 돼서 적당히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과량으로 마시면서 이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요.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술을 좋아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술을 많이 마시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라 뇌 자체가 변해 있는 어떤 뇌 질병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지나 뭐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음주를 조절할 수 없는 질병이 알코올 중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강한 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흔히 그냥 애주가분들이 오늘 술 한잔 하고 싶어 하는 수준과 알코올 중독자가 느끼는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전혀 다르고요. 점점점 마시는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가 술을 안 마시면은 굉장히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손이 떨리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이런 금단도 경험하고 일상생활이 거의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초기부터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런 현상들은 점점 강해져서 어떤 내성 금단이 점점 심해지고 갈망이 심해지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오히려 술 끊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앞서 그 혈중 알코올 농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의심이 된다면 특별한 진단이 필요한 건지 그 진단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실제 술을 얼마나 먹고 있느냐, 매일 먹으면 알코올 중독이냐 이런 기준은 없고요. 진단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뇌의 변화를 저희가 확인해야 되는데 이 뇌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분의 행동을 통해서 이분의 뇌가 얼마나 변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보통 제일 의사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DSM이라고 하는 이런 11가지 항목 중에 몇 가지나 해당되냐에 따라서 알코올 중독의 정도를 이제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11가지 중에 2개 이상이 의사들이 보기에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이때는 이제 경증 정도로 진단하게 되는데 6가지 항목 이상에서 심각한 상태로 판단이 되면 저희가 중증 알코올 사용자라고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병원에 찾아오시는 알코올 중독이를 찾아오시는 분은 대부분 6개 이상의 중증인 상태인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이 진단이 되고 나면 또 올바른 치료 계획을 세워서 치료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치료가 생각만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알코올 중독의 치료는 술을 끊으면 됩니다. 술만 안 마시면 이분들이 일상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술을 안 마시는 게 어려워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갈망이 일어나서 술을 너무 땡기면은 저희가 항갈망제를 부르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금단이 일어날 때는 그 금단을 대처하는 약물을 쓰기도 하고 심리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인지치료, 술을 끊는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동기강화 치료, 그 외에 그 대인관계나 또는 직장생활이나 이런 부분들이 술을 안 먹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그런 환경적인 치료를 제공을 하고요. 어떤 영적인 부분의 회복을 도와드리는 이런 치료들. 그래서 이런 4가지 영역의 치료가 공히 잘 적용이 돼야 알코올 중독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약만 먹어서 끊을 수 있거나 상담만 해서 끊을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 치료가 좀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네. 재발을 막기 위한 어떤 음주 지침 사항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알코올 중독의 이 치료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예방이거든요. 그럴 때 크게 이렇게 3가지 지침을 많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저위험 음주 원칙을 해서 술을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2번째 원칙은 민감 음주 원칙이라 해서 내가 술 마시는 상황을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상태가 어떨지 이런 걸 잘 살펴보셔야 되고 또 내가 비록 술을 많이 먹었어도 내 행동을 책임지려고 하는 이런 책임 음주의 원칙을 계속 떠올리셔야 되고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음주운전 안 하기나 이런 부분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적정 음주 지침을 3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알코올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이 술을 즐겨 하기 때문에 나의 음주 상황이 어떤 정도인지 좀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서요? 음주 문제를 선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가 있는데 좀 제일 많이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오디트라고 해서 알코올 사용자의 선별검사라고 해서 WHO에서 보급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가지 항목에 대한 질문을 저희가 던져서 이 본인의 음주 습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냐에 따라서 보통 한 번에 술을 몇 잔 정도 마시냐, 소주 한 반병 정도 마신다고 하면 한 1점에 해당될 거고요. 한 병 이상 마신다고 하면 3, 4점에 해당될 겁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을 때 내가 멈추지 못하는 상태가 한 달에 한두 번 이 정도 있다 보면 이제 2점에 해당되고요. 술 먹고 다음날 출근을 제대로 못하거나 이런 상태가 오는 게 얼마나 자주 있는가. 6번째는 다음날 아침에 해장술을 먹는 빈도가 얼마나 되느냐. 그 외에
술 마시고 후회하는 일, 죄책감이 드는 일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느냐, 필름이 끊어지는 경험도 얼마나 있느냐, 취한 상태에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이 있느냐, 또 주위에 가까운 가족이나 의사가 술을 좀 끊어야 된다, 당신 술 병신에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뭐 전혀 없으면 이제 0점이지만 지난 1년 내에 들은 적이 있으면 4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총점이 11항목이니까요. 40점이고요. 여기서 이제 40점 만점을 받으면 굉장히 큰일 난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런 선별 검사를 통해서 나의 음주 습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나뉠 수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과 여성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남자분들은 한 9점 이하까지는 적정 음주군, 흔히 얘기하는 이제 보통 신호등을 치면 파란불이라 부르고요. 그럼 이제 지금처럼 계속 가시면 됩니다. 지금 음주 습관이 건강하고 이 정도 음주로는 별 사고가 안 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 가끔 있을 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이제 5점 이하인 경우가 이런 정상 음주군에 해당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제 체크해 보시면은 술을 좀 좋아한다는 분들은 이 파란불이 들어오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최소 노란불 이상 들어오는 분들이 참 많은데 남성에서는 10에서 19점 사이, 여성에서는 6점에서 9점 사이에 있으면 이제 노란불이라 그러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위험 음주군이고 보통 이제 상습적인 과음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음주량이나 횟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현재 경험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경험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술 좀 줄이실 필요가 있는 분들이고요. 남성이 20점 이상이 나오거나 여성이 10점 이상이 나오게 되면은 이건 정말 빨간불입니다.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 거죠. 현재 알코올 사용 장애가 의심되고 최소 지금이 아니더라도 이런 음주를 계속하게 되면 추후에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술을 좀 끊으시는 상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알코올은 불면증에 도움이 된다. O일까요? X일까요? 당연히 X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면증에 있는 분들이 술을 자꾸 이제 잠이 오는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잠이 드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깊은 수면을 못하게 되고 흔히 조각잠을 자면서 다음날 굉장히 피곤해지고 이런 상황이 오고요. 오히려 내성이 발달되면서 더 많은 양의 술을 먹지 않으면 안 되고 술을 안 먹은 날은 불면증이 더 악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넘어가게 되거나 불면증이 더 심해지는 양상이 가기 때문에 불면증이 있어서 술을 드신다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인데요.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이거는 세모입니다. 술을 마셔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건강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요. 네. 단지 알코올 분해 효소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세모라 부르는 이유는 이분들이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은 분이 술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냥 술을 마시지 않을 때는 전혀 이분들은 건강한 분이지만 술을 많이 마시는데 얼굴이 빨개진다. 그러면 이분은 더 얼굴이 빨개지지 않는 분에 비해서 건강이 상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억지로 술을 드시지 마시고 가능한 한 술을 덜 드셔야 건강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적정 음주라면 매일같이 마셔도 괜찮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우리 간은 이제 저희가 잠을 잘 때도 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이제 해독을 하는 작업들을 하는데 이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을 해독하는 장기가 간이고요. 매일같이 술을 먹는다는 간이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의미고 결국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신체 질병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는 술을 하루 마셨으면 한 이틀 정도는 술 안 먹는 기간을 가져주는 게 그래서 간이 쉴 수 있는 기간을 가져주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주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많이들 오해하실 것 같긴 한데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을 마셔도 끄떡없는 사람, 취하지 않는 사람은 중독자가 되지 않는다. OX 어떤 걸까요? X입니다. 오히려 중독자가 되시는 분들이 다른 분보다 훨씬 술을 많이 마실 수 있는 분들이 중독이 됩니다. 아까 술이 약한 분들은 알코올 중독이 될 만큼 술을 많이 마실 수가 없어서 뇌가 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술이 약하면 그렇게 마실 수가 없죠. 술을 많이 마셔도 끄떡없다라는 거는
사실은 알코올 중독에 굉장히 위험한 체질을 본인이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마음 놓고 술을 마시다 보면 어느새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체질입니다. 자, 이렇게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오해와 진실을 OX로 한번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겠습니다. 퇴원 후 혼자 맥주를 자주 마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시는 양이 늘어나는데 이것도 알코올 중독인가요? 네, 혼술을 즐기다 보니까 마시는 양이 점점 늘어났다. 이것도 어떻게 알코올 중독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가 있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예, 알코올 아직 중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뭐 너무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술이 느는 게 아까 말씀드린 내성이 발달되고 있는 단계라면 알코올 중독의 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술을 못 드시던 분이 맥주 반 캔만 먹어도 취하는 분이 계속 먹다 보니까 한 캔 반까지 늘었다. 이 정도 갖고 문제가 되지 않지만 뭐 소주를 2병 먹던 분이 3병, 4병으로 늘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내성이 발달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 뇌가 변하고 있는 거고요. 뇌가 점점 질병 상태로 변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뇌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서 술이 점점 늘고 있는 건 굉장히 위험 신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변에 술만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지는 친구가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해져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네, 술만 마시면 성격이 거칠어지는 친구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이 거칠어진다는 게 일단은 감정 조절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요? 실제 이런 부분 가지고 그 병원을 찾아오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술을 좋아하고 술 먹고 싶은데 술만 마시면 자꾸 이게 문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좀 술을 마셔도 문제가 안 일어나는 치료는 없느냐. 안타깝지만 술을 마셔서 취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을 안 마시거나 적게 마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 알코올이 그 얘기는 마치 우리가 이 약물 효과를 내가 극복하겠다는 건데 나는 의지가 강하니까 아무리 마취제를 흡입해도 난 마취 안 당할 거야.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래서 아까 절주지침을 지키시는 거 외에는 만취 상태가 되면은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질 거기 때문에 술을 마음 놓고 마시면서 그런 행동이 사라지게 하는 치료는 없고요. 단지 술을 끊거나 절주를 철저하게 실천하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을 먹고 일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가끔 무섭기도 한데 술은 마시고 싶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필름 끊김 현상이 종종 있는데도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분은 굉장히 위험한 단계죠. 이제 필름이 끊어지는 걸 종종 경험한다는 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0.3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 계속 있다는 거고 보통 소주 2-3병 이상을 늘 마시고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엔 뭐 우선적으로 처음부터 해볼 수 있는 건 아까처럼 절주 지침을 해볼 수 있을 거고 절주를 하는 게 실패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술을 좀 끊으시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끝으로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을 한마디로 요약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네모다라고 한다면 이 네모를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예, 알코올 중독은 진행성 뇌 질병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알코올 중독이 될 거라 생각하고 술을 드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들 처음에는 그냥 적당히 이 정도 술 마시는 거는 별 문제 없겠지로 시작하지만 이 알코올이 갖고 있는 어떤 중독성과 뇌의 변화들이 점점점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내가 점점 조절이 어려워지고 술 먹고 싶은 욕구가 점점 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괜찮다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술 안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절주지침을 잘 지키면서 마시지 않으면 나도 나중에 언젠가는 알코올 중독이라는 뇌의 질병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좀 가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적당히 마시는 음주는 기분 전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음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해가 된다는 거,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본 내용 참고하셔서요. 술로 인해서 건강 잃지 않도록 적정 음주 지침도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